안녕하세요. 중국 까발리는 남자 중까남 황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국은 심각한 빈부격차, 불평등, 민주화, 소수민족 리스크 등으로 결국엔 붕괴한다. 이런 헛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국 잘 모르는 분들이죠. 중국 붕괴론은 늘 있었고 언제나 예상을 비껴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중국 붕괴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카톡 단체방에서 한 후배가 한 이야기를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 엘리양이 쓴 카톡 메시지를 캡처해 편집한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들을 보고 저는 이 사람 박사 전공이 뭐지? 박사는 어디서 했지? 중국이 망한다고? 빈부격차? 절대 빈곤 문제로? 웃기고 있네.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누군지 관심도 없는 이 박사란 분이 중국이 망한다는 이유로 된 근거를 중심으로 민주화 등에 관한 내용을 더해 오늘 준비한 내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 개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 개수는 소득분배 지표입니다. 0이면 소득분배가 완전 평등, 1이면 소득분배가 완전 불평등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는 것이죠. 통상 지니 개수가 0.4 이상이면 소득분배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고 0.5 이상이면 폭동이 일어날 수준으로 봅니다. 중국의 지니 개수를 살펴보면 과거 베이징대에서 발표한 순자산 지니 개수가 있는데 2012년 기준으로 0.73입니다. 원래 소득보다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기준으로 한 지니 개수가 조금 높게 나오는 편인데 0.73이면 심각한 수준이죠. 당시 논란이 커지자 중국 관영 매체들이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기사들을 많이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2019년도 중국의 지니 개수는 0.465로 전년 대비 0.00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EIC 발표도 마찬가지로 0.465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지니 개수는 2004년도 이후 쭉 0.4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니 개수로 본 중국의 소득분배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개발도상국 기준에서 보면 체제를 흔들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리커창 총리의 폭탄 발언을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절대빈곤 해소를 목표로 했고 현재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리커창 총리가 폭탄 발언을 하면서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논란이 된 발언의 핵심만 보겠습니다. 6억 명의 월 평균 소득이 1000위안이다. 1000위안은 중급 도시에서 주거비 부담도 힘들다. 1000위안은 우리 돈으로 약 18만원입니다. 중국 전체 인구 중 40% 이상이 월세 부담도 못하는 수준의 소득을 벌어들인다는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허주라고 해서 공동임대를 많이 합니다. 집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임대해 세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방 3칸에 6명, 심지어 10명이 사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중국 국가통계국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중국은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이다. 농촌과 중서부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여전히 낮지만 뒤에는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는 뉘앙스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네요. 지금 내용은 앞서 본 지니 개수보다 더욱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농민공입니다. 농민공은 농촌에 호족을 두고 있는 도시 근로자를 말합니다. 중국의 호적 문제만 따로 다뤄도 몇 시간은 떠들 것 같은데 아무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농촌 출신이 대도시 호적을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농민공은 일은 도시에서 하고 있지만 호적이 농촌에 있어서 도시에서 각종 사회보장제도나 자녀교육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농민공만의 문제가 아닌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모든 외지인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농민공이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을 것이다 생각들 하시는데요. 이분들 소득이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일지 모르나 생활이 안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농민공의 문제는 소득보다도 이산가족 문제, 자녀교육 문제, 복지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은 중국의 빈곤 수준입니다. 세계은행 기준으로 빈곤 기준선은 하루 생계비 1.9달러입니다. 하루 생계비가 1.9달러 미만이면 절대 빈곤이겠죠. 중국 기준은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농민을 기준으로 연간 순소득 4,000위안이 기준입니다. 하루 1.7달러 수준입니다. 세계은행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죠. 중국에서는 이 소득에 의식지원, 3대 보장을 포함해서
세계은행 기준보다 높다.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보면 세계은행 기준보다 높다라고 말합니다. 또 빈곤 기준은 각국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분리할 때마다 늘 중국 국정을 핑계로 댑니다.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지난해 절대 빈곤을 해소했다고 크게 홍보해 왔습니다. 중국 기준에서 절대 빈곤은 순소득이 하루 1.7달러 미만이겠죠. 이렇게 낮은 기준을 두고 해소했다, 승리했다 홍보하고 자랑질 하는데 솔직히 이해는 안 됩니다. 아무튼 자기들만의 절대 빈곤 해소했답니다. 지금까지 진위 개수, 리커창 총리 발언, 농민공 빈곤 수준 등을 통해 중국의 빈부격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말 심각해 보이시죠? 여기에 더해 중국은 최근 성장률 감소를 겪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도 2013년도부터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 웨이프 시엔라오라고 해서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선진국에 진입하기 전부터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아울러 소득 수준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민주화 요구, 또 소수민족 리스크 등을 보면 중국이 진짜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빈부격차 문제, 어느 나라에나 다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그동안 선진국의 빈부격차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크게 부각해 보도해왔습니다. 이는 빈부격차로 인한 내부 갈등과 불만을 억제하기 위함이며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가난해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밖에 나가서 한 끼 식사를 하려면 최소 6,000원 이상은 내야 합니다. 중국은 한 끼 식사 최소 비용이 우리 돈 500원대부터 시작합니다.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과 서비스가 있어서 최소 비용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상주인구 기준으로 중국의 도시화율은 64%를 기록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도시화율이 보통 80% 이상이죠. 선진국과의 차이 그 자체가 성장 잠재력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몸집이 커 G2로 불리고 있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입니다. 산업구조 개혁 등을 통한 성장 여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잠재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G1으로 불리는 미국의 인구는 3억을 조금 넘습니다. 인구는 양보다 질입니다. 또 주입식 사상 교육, 언론 통제 등의 영향으로 보편적 가치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없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을 공부한 사람들이 가끔 중국의 민주화 어쩌고 떠드는데 중국 현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중국 생활 10여 년간 현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민주화에 대한 염원이나 기대를 품은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학교, 연구기관, 사회단체, NGO, 민간기업 등 거의 모든 조직과 기관에 당 조직이 존재합니다. 시진핑이 뭐라고 떠들면 그 내용을 시진핑의 중요 연설이라고 해서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당의 지침을 이행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 조직은 각 기관에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은 언론을 통해 매일같이 코로나 사태로 중국의 체제 우월성이 입증되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했는데 미국, 인도 등 국가들의 피해 사례가 연일 부각되어 보도되면서 체제 우월성이 입증되었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뇌, 정말 무섭습니다. 중국에는 한족을 포함해 56개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 중 한족 비중이 91%가 넘습니다. 중국인 10명 중 9명 이상이 한족이라는 말입니다. 시장과 시장 지역을 제외하면 소수민족 리스크는 없습니다. 중국은 소수민족의 고유 문화와 언어를 말살하는 문화 말살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대입 시 가산점 등 혜택도 주고 있고요. 많은 소수민족이 한족에 이미 동화됐고 동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 문명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입니다. 오랜 역사가 지닌 힘,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국이 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망합니다. 중가남 믿으세요. 다음으로 앞서 다룬 내용 중에서 사상과 언론 통제 부분만 따로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은 어릴 때부터 애국주의와 홍색 사상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아울러 중국인들은
인터넷 통제 시스템으로 인해 외신,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이 차단된 환경에서 당과 정부가 주는 정보만 수용하게 됩니다. 중국에는 언론이 없습니다. 학자는 있어도 지식인은 없습니다. 선전기관과 어용지식인만 있을 뿐이죠. 중국 관영방송사는 해외의 사건, 사고, 테러, 인종차별, 코로나 확산 등에 관한 보도에 집중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체제 우월성을 보여주고 안정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늘 좋아지고 발전하고 있고 중국 밖은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중국인들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또 당과 국가 지도자에 대한 비판은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뇌 작업, 당과 정보가 주는 정보의 일방적인 수용,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중국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요구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민주화 요구가 있어도 살아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 공산당이 망할 수 있는 경우는 중국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어 중산층이 몰락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한다면 가능합니다. 중국인들은 그동안 크고 작은 불만이 많았지만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리며 불만을 삭혀왔습니다. 중국이 큰 경제 위기를 겪으면 쌓여왔던 불만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폭발할 수 있고 이것이 체제 전속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가 없습니다. 있었다면 벌써 혁명이 일어났을 겁니다. 중국의 고위당직자 및 공직자가 국내외에 은닉한 재산이 공개된다면 공산당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 집권 이후 1인 지배가 강화되고 있는데 시진핑이 영구 집권을 노린다면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 망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